네, 도시및 교통시설계획 강의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사업 타당성 분석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제도적인 내용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경제성 분석이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 특히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돈이 되는 수익을 사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공공 부문에서 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한정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걸 소득의 70%까지 우리가 재난 지원을 해줄 거냐 라는 부분, 아니면 전체를 다 해줄 거냐, 50%를 해줄 거냐, 해준다면 얼마나 해줄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보다 더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또한 어, 어떤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단 국방이 있고요. 교통통신에 대한 원활한 흐름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고 자원개발, 인력관리, 과학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배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통해서 일정한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급성장하는 어떤 인구 성장의 시기 경제 고도화 단계에서는 사회 간접 확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경제를 촉진시키고 또한 인구가 보다 더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간접 자본만 확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어진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프라 부분은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1천억, 2천억의 문제가 아니라 1조, 2조, 뭐 심지어는 80조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진다는 부분에서 이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하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크게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사업을 결정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커지게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기간이 피해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가 A 사업과 B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 부문에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그렇다면 그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또 한번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들어가는 돈, 투입 비용 대신 투입비 대신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투자 대비 그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가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것을 비용 가치야 비용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비용가 편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비교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평가한다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민간 부문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다 더 먼 미래까지 우리가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비용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고요. 사업의 효과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 개인이 받는 어떤 수혜자가 받는 이익과 더불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전체의 이익, 간접적으로 발생한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비용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간접적인 비용까지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한 그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공공사업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A 사업을 해야 될지 B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공공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우리가 지금은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경제성 평가만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률적으로 결정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적,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경제성 평가도 하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인 요소의 분석,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의 분석 등등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이고요. 이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즉 한 요소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결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토대로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본질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사업의 비용, 코스트죠. 그리고 편익, 베네핏을 측정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이 편익이고 비용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편익과 비용까지도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추정된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 수익률, Economic Rate of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함으로써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제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증가분을 각각 측정해서 해당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순편익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여기에 의미하고요. 문제는 이 공공투자 사업은 사회적 편익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 즉 공공재라는 부분에서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비용이나 편익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공재로 인해서 투자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재 프라이빗 굿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 가격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허용, 편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 실질적으로는 공공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의 연역을 한번 보시면 19세기에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회 간접 자본시장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을 해왔고요. 1930년대는 미국 스자운 투자에 대한 타당성에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6년 연방 항해 조례에 따라서 선정된 연방 운하 건설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3년 후 미국 홍수 관리법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가 미국에서 1930년대에 되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의 그린북 정부 사업 평가의 기초가 1950년대부터 되었고요. 60년대부터 대표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으로 이 경제성 분석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70년대부터는 OECD와 그리고 WB 월드뱅크죠. 월드뱅크에서 주로 이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981년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행정명령이죠. 행정명령 12,12291에 의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1억 달러면 얼마나 되나요? 약 1,200억 정도 되면 1달러에 1,2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1,2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500억 원 이상이죠. 500억 원 이상의 정부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사례고요.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보면은 연방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EU에서 적격성 비용으로 해가지고 7,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 사업 또는 기타 투자를 위한 총 적격 비용이 5천만 원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경제성 분석의 연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활용 범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할지 말할지 사전 분석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물론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을까, 또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까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도 경제성 분석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A 사업을 할지 B 사업을 할지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갖다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대한 객관적 정보로서 이 경제성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후적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효율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사전 평가와 비교해 가지고 편익 예측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유사 사업 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이든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정함으로써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경제성 분석이다 라는 거고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후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량이 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분석의 정확도는 제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다 비용이나 편익 모두 계량화시켜서 화폐 단위로 계량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여기서는 CBA라고 축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효과 분석인데요. 비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량이 어느 정도는 쉬워요. 그런데 효과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먼저 비용 편익 분석 첫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사업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용과 편익 항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계량화하면서 화폐 가치화를 하고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평가할 때 할인율을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BC, NPV, IRR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BC, NPV, IRR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편익 측정이 어려운 어떤 그런 정책 사업에 주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 코스트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각각의 대안들이 있으면은 그 대안들에 대해서 주어진 비용 하에서 또는 가장 적게 비용이 드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에 대한 어떤 계량화가 용이한 사업들이면서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업들을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성 분석 기법은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으로 대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그 절차적 과정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 무엇이고 비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것을 항목화시켜야 됩니다. 계량화하기 이전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 편익의 주요 항목들이 중복되어 더블 카운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중요한 어떤 편익이나 비용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항목별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측정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량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규명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항목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 첫 번째를 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 항목별로 계량화시켜서 측정하고 그것을 화폐 가치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비용은 우리가 쉽게 화폐 가치가 측정이 되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계량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나 사례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폐 가치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현가화시킨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현재 가치화시킨다라는 부분이 편익과 비용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도 나갈 수도 있고요. 편익도 30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3년에서 5년 동안 건설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설되고 난 뒤에는 운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운영 비용까지 다 했는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 시점인 제로년도, 시작 시점인 제로년도까지 비용을 현재 가치화를 해가지고 편익과 비용을 비교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비용할 때 우리가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5.5%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30년 이상 장기적인 어떤 운영이 이루어지는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 3년마다 이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이 할인율을 또 다르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할인율 결정 및 적용 부분도 상당히 그 사업성,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서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시키고 그 평가된 가치를 가지고 net present value BC 계산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되는 게 민감도 분석이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용 단위가 바뀌었을 경우 또는 새로운 어떤 물가 변동이 있었을 경우, 지금같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비용이나 할인율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어떻게 변할까,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이 어떻게 변할까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과 해석 및 최종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비용, 편익이 무엇이고 이것의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편익과 비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화폐 가치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과 해석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절차, 첫 번째가 편익과 비용의 세분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분화 부분에서는 일단 사업 대상지의 사업 전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편익이죠. 그리고 부정적 비용이 되겠고요. 그걸 파악해서 편익과 비용을 세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실제로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인지 또는 편익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직접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비용과 편익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 사업의 논리명과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다양하게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과 편익 항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용은 세분화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편익은 그 편익의 내용, 항목을 규명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추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주로 구체적인 비용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 비용, 유지 및 운영 관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개량화 및 화폐 가치화가 용이하지만 사업의 부정적 영향 또는 사업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개량화 및 화폐 가치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최종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회적 비용의 고려는 매우 중요하므로 개량화가 어렵더라도 비용 항목에 분석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편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익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 이용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도 또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공사업의 편익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렇게 한번 좀 세분화해 보게 되면 상당히 크다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죠.
예,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제고되고요. 그리고 주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용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부가가치가 유발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산업부에 대한 파급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신규 고량이 아니고 교량입니다. 다리죠. 다리를 건설할 때 사업전 상한가 예상 편익을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 사업전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량이 없는 경우와, 그리고 혹시 저 멀리 떨어져서 가는 교량이 하나라도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아예 상품 운반 또는 여객 운반이 전혀 불가능했게 됐겠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화를 생산해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득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만약에 그 이전에 좀 멀더라도 불편했더라도 교량이 하나 있었던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만 기존에 있는 멀리 돌아가는 교량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신규 교량을 이용할 때 편익이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존 우회도를 이용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 감소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운송비가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다리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운송비가 낮아져서 재화를 생산 판매 가능하는 부분, 즉 추가적인 시장 접근에 대한 편익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우회도로를 이용했지만 기존 우회도로가 너무 정체가 심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교량이 생기게 되면 이 기존 우회도로에 있는 교통량이 새로운 도로에도 전이가 되는 거죠. 새롭게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새 교량으로 인해서 기존 우회도로가 감소되는 그 혼잡 비용이 감소한 효과, 그리고 우회도로 혼잡으로 인해서 환경 비용이 감소한 효과 등등을 또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때 사업 전에 기존에 아예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없었을 경우, 혹시라도 있었을 경우, 또한 혹시라도 추가적인 어떤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교량이 있었을 경우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교통 상황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편익의 내용이 항목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업적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익과 비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교량 사업이라도 서로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항목들이 생겨나고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병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비용가 편입 부분인데, 요거는 코이카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건데, 코이카는 주로 이제 해외에 이제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병원을 설립하는 원조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비용가 편익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에 투자되는 초기 비용, 당연히 총 사업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업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운영비, 그렇죠? 유지 보수비, 인건비,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그죠? 의료 폐기물 처리 등등, 부정행 효과,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되는 거고, 편익은 수혜자의 사적 편익, 개인적인 거죠. 개인의 건강 증진, 병원에 가는 비용 절감 등등으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환자와 이동한 환자, 앞서 교량이 있었을 경우, 그죠? 기존 우회 교량이 있었을 경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적 편익 비용은 병원의 혼잡 비용 감소, 예방적 조기 진료에 따른 발병률 감소, 치료 비용 절감 등의 사회적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하고 항목을 설정을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량화시키고 화폐 가치화시키는 게 두 번째 단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 항목에 설정된 측정 지표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기존 연구들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유사 사례를 수집을 해서 화폐 가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교통 SOC 사업이다,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교통사고를 저감시키게 되는 거. 병원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 생명 가치가 생명이 더 길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익을 또한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 감소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몇 가지 방법론이 여기 있습니다. 인적 자본 접근법, 해피행위 접근법, 진술 선호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망자 감소로 인한 편익을 추정할 때 사망으로 인한 비용,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 소득의 손실분으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적 자본 접근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회피행위 접근법, 진술선호 접근법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량화가 용이한 인적 자본 접근법, 즉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임금 손실이나 노동 생산성 감소를 평생의 수입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도출하는 방법이 보다 더 계량화가 가능이 손쉽고, 그리고 보다 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회피행위 접근법이 또 있고 진술선호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때때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히 또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인적 자본 접근법에 비해서 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시간가 생명 가치 측정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편익으로 항목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접근법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인적 자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비용 또는 편익의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비용도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부분에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부수적인 것으로 가정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공사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 환경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지불의사 접근법, 앞서 얘기한 여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진술선호 접근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불의사 접근법, 회피행위 접근법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계산해서 NPV를 도출한 후에 환경적인 비용 또는 편익이 NPV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0보다 크면은 클지 안 클지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0보다 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현재 가치로 더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0보다 크다 작다를 영향을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비용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런 항목, 편익과 비용에 대한 항목에 대한 화폐 가치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BC, Benefit Cost Ratio 부분이고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 IRR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할인율이 얼마냐, R가 그리고 분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20년, 30년, 50년까지도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공공사업이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 많은 가정과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이 초기 공사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운영비가 바뀌어질 수 있고 예측 수요가 변동될 수가 있고요. 할인율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비용가, 편익, 그리고 할인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정한 요소에 의해 가지고 변화되었을 때 NPV나 BC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해도 될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과 예상 및 최종 평가가 이제 네 번째 단계 부분인데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NPV가 0보다 크거나 BC 레이서가 1보다 크거나 IRR이 할인율보다 클 경우 우리가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감도 분석 결과와 NPV의 가대, 가소 측정 여부, 계량화 및 합계 가치화가 어려워 포함하지 못한 비용가 편익과 요소들을 감안해서 최종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감도 분석 결과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도 편익이 될 수 있고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최종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반 시설 경제성 분석 절차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용과 편익을 갖다가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추정을 해야 되고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라는 부분을 수요를 추정하게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운임 수익과 운임 외 수입으로 넣을 수 있고요. 비용 추정은 뭐 수요 부분이 없더라도 건설 비용 유지 관리비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추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수요 추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비용 추정,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 환산을 하고, 그리고 NPV, IRR, PI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재무적 타당성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거. 어쨌든 경제성 분석, 그리고 민감도 분석, 그리고 종합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도시철도 사업 사례에 기반해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과정의 예로 한번 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성 분석의 화폐 가치화 유형과 고려사항 부분인데, 화폐 가치화를 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그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의 유형을 보면은 실질적인 것과 금전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게 있고, 직접적, 간접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실질적 금전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비용이고, 실제 화폐 가치에 의한 변화이 있습니다. 실질적 비용가 편익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진정한 비용가 편익에 대한 거고요. 이 국공유지를 사용했다고 하면 진정한 비용으로서 국공유지를 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비용이 정말로 얼마나 됐는지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전적 비용가 편익이 화폐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 신설에 따른 투기 심리로 땅값이 상승했다. 이걸 편익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재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재산세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편익은 땡 건설로 인한 수력 발전량이 증가했다. 당연히 땡 건설로 있어요. 근데 땡 건설을 위해서 외부적인 편익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환경적으로 덜 피해를 받는다. 또는 더 많이 피해를 받는다. 땡 건설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증가했다. 라는 건 외부적인 편익으로서는 홍수 피해가 없어 환경 피해가 저감되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외부적 편익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 간접적이라는 부분은
직접 편익 같은 경우는 도로 건설에서 통행 시간이 절감되었다. 차량 운행 비용이 감소하였다. 교통사고가 감소하였다라는 절감 편익이 직접적이다라고 보면은, 간접 편익 같은 경우는 도로 건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증가하니까 실질적으로 속도 감소로 인한 어떤 대기 오염의 양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 편익과 간접 편익, 내부적, 외부적, 실질적, 금전적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전 지출, 세금, 정부 보증금, 은행 이자 지불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준연도 불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매년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불변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매몰 비용, 사업평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를 하는 거죠. 해수 불가능한 발생한 비용은 예비비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에 대한 얘기. 그런데 물가 변동에 따른 예비비는 제외하고 물량에 따른 예비비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또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 개발 효과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지표를 한번 볼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BC 베너핏 코스트 레이시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자 가치 여기 있죠. 넷 프레젠트 밸류가 있고 내부 수익률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있죠. IR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BC죠. 많은 친구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편익 비용 비율입니다. 그래서 베너핏을 분자로 하고 코스트를 분모로 해가지고 1보다 크면 사업성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그리고 개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총 편익과 총 비용에 할인된 금액, 현재 가치 금액의 비율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투자 분석이 조세 왜곡에 따른 초과 부담 등을 감안해서 1.25 이상이라야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미국 OMB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 자본의 한계 비용이나 조세 왜곡 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1.10에서 1.15 정도는 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공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도상국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값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1.10이 정말로 어떤 기준이냐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와 그리고 또 고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1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인율이죠. 할인율이고 시점이고요. 그래서 베너핏과 코스트로, 베너핏을 코스트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환자 가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값이죠. 그래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값을 봐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정해준 할당된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R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부 수익률이고요. 이 내부 수익률은 할인